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한국의 채권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23일 지난 주말에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인 5분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50조 원의 유동성을 채권 시장에 공급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펀드를 조성해서 채권 시장을 살려주겠다, 이런 말을 했고, 정부 기관 중 하나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서 회사채 매입 한도를 높이겠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ABCP도 우리가 사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사업자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허그를 지원하면서 부동산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서면서 정부 관계 부처들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통 큰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큰 반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회사채 발행을 시도한 통영에코파워는 회사채 전량이 미매각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전히 채권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없다, 정상화는 멀었다,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었죠. 게다가 통영에코파워의 2대 주주인 하나에너지가 지급 보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를 사겠다는 사람이 빵명이었습니다. 한 명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채권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정부 차원에서 50조 원의 유동성 공급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리와 CP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책을 발표한 지 4일 후에 27일 날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책은 크게 3가지인데요. 세 번째는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효과가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첫 번째인 RP 매입, 두 번째 담보증권 확대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정책을 통해서 정부는 29조 원을 다시 한번 더 푼다는 것입니다. RP 매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언가 사주면서 돈을 푼다는 느낌이 팍팍 들지 않나요? 2년 전 코로나 경제 위기 때에는 한국은행에서 무제한으로 RP를 매입하면서 시장을 살렸었는데, 이번에는 6조 원 규모를 딱 정해놓고 RP를 매입하면서 시장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때만큼의 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기라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돈을 그때보다는 조금 풀잖아요. 그리고 RP 매입에 적용되는 담보증권 확대 또한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왼쪽 채권들에 대해서만 담보를 잡았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빨간 박스를 잘 보시면은 무언가 담보가 더 추가된 게 보이시죠? 그만큼 더 돈을 더 많이 풀어주겠다, 이러한 느낌이 팍팍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딱 들으면 RP 매입에 대해서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 어렵게 설명하면 다들 넘기시더라고요.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RP에 대해서 형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올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이런 자료를 찾았습니다. RP의 거래 구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위쪽 부분을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른쪽에 있는 매수자를 한국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돈 푸는 주체입니다. 왼쪽에 있는 힘든 고객, 금융회사를 다올투자증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돈을 지원받는 투자기관이죠. 다올투자증권은 현재 유동성 경색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도 명색이 증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채나 국채 등 여러 가지 채권들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올투자증권 입장에서는 지금 회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라도 무언가 돈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경기 때에는 이러한 회사채들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나서는 겁니다.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일정 기간 동안 나한테 빌려줘. 그러면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빌려줄게. 이게 바로 한국은행의 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지원입니다. 금융기관들이 힘들어하니까 최종 끝판왕인 한국은행이 나서서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체한펀드 이런 것도 좋아. 하지만 내가 직접 돈을 꽂아줄게. 다만 잠시 빌려주는 것이니까 다음에 꼭 갚아. 이렇게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정책을 RP 매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이 발표되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둔촌주공의 PF 차원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ABCP 매입에는 체한펀드도 일부 참여해서 여차여차 둔촌주공의 위기를 넘겼다고 하죠. 하지만 금리가 여전히 12%예요. 지금 건설사들이 돈을 빌리려면 시장에 12%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원에 성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경기도 더더욱 안 좋아지겠죠? 우량 회사로 알려진 현대, 롯데, 대우건설 이런 회사들이 12% 금리로 차안에 성공을 했지만, 즉
대출 연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중소건설사들은 12%가 아니라 더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땡겨와야 된다는 건데, 지금 주택 경기가 침체되어서 분양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채 금리마저 높게 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쉽게 건설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라도 풀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문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풀기 정책을 보면 여러분이 딱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영국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영국과 한국의 돈풀기 정책을 간단히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기간이 짧습니다. 한 달이나 3개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죠. 이 기간이 지나면 유동성 공급을 받은 금융투자회사, 다올투자증권 같은 곳은 환매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행은 RP를 추가로 공급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가 유동성 공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간이 정해졌으니까 일시적인 부양책이란 느낌은 확 강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짧게만 돈을 쓰고 어떻게든 돈을 갚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영국은 좀 느낌이 달라요. 영국은 100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해준다고 해요. 양적 완화라는 것은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장기 채권을 중앙은행에서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기간이 길면은 수십 년입니다. 한국은 수개월이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기간 자체가 몇십 배, 몇백 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 규모도 한국은 6조라고 했습니다. 물론 체한펀드를 통해서 50조 원, 29조 원 추가적인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계획은 밝혔지만은 아마도 이 규모가 다 활용되진 않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유동성 공급 규모 자체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즉 기간과 규모 측면에서는 한국은 영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죠. 영국은 한 번의 강한 돈풀기를 통해서 기선제압을 했다면 한국은 조금씩 돈을 풀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자는 게 각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AA- 이상 등급의 한국의 회사채 금리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와 회사채 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국채가 오르면 회사채 금리도 따라서 오르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회사채 금리도 따라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상황을 보면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데 회사채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사람들의 신용을 얻지 못했다, 회사채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의 정부 차원의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이 잡혔다, 안정화됐다, 이렇게 제가 단언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계속 풀 거라 봅니다. 어쨌든 기업들의 부도는 막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여차여차 회사채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겠죠. 지금 회사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떨어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얼마나 푸는지 이게 문제가 될 것이겠지만요. 그렇다면 이렇게 회사채 시장을 진정시켰으면 앞으로 이제 문제는 다 끝난 것일까요? 저는 2019년도 미국의 상황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8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때 당시 2%대에 불과했던 레포 금리가 장중에 갑자기 10%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레포 금리가 왜 이렇게 오르지? 사람들이 돈이 많이 필요한가? 무언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연준은 11년 만에 유동성을 풀었고 결국에는 레포 시장은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연준은 보험적인 금리 인하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2019년도 이때 당시 우리는 위기가 다 끝났다,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인 2020년 3월 달에 우리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볼까요? 레포 시장 발작이 나왔던 부분이 검은색 네모 박스 친 부분입니다. 주봉 차트라 그런지 기간이 짧아 보이지만은 6개월 후인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제가 이것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당장 위기를 모면했을지라도 현재는 나라의 기초 체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2의 코로나처럼 다른 악재가 터졌을 때 돌발 변수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이를 이겨내지 못할 확률 역시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코로나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을 때 전 세계가 무너졌던 것이고요. 지금은 무슨 변수가 나타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국가 체력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저나 주가 차트를 보니까 주식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왜냐하면 제 채널 댓글에도 지금은 주식을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사견을 담아서 약간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200을 찍고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 2200이라는 것은 코로나 이전의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모든 경제 상황이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날마다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10월 초에 한국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자신의 자금 중에서 절반 정도는 지금 사고 나머지는 혹시나 무슨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내년 초에 매수해보자 이러한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리스크가 많습니다만 고점 대비 꽤 많이 내려왔다는 게 시장의 호재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의 인플레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인플레 피크는 이미 한번 친 상황이기 때문에 선반영의 논리가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지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돈을 뿌렸는데 만약에 위기가 잘 해결된다면 이는 곧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자산 가격 상승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죠. 2년 전에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 봤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들다 내 삶이 힘들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쳐왔었는데 주가는 이를 무시하고 고공행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는 저금리 상태라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래서 2년 전 상황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유동성의 힘 자체를 무시하지는 못할 거라 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10월 초에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를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10월 초 모건 스탠리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라, 코스피 내년 상반기 2600포인트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세 줄로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한국과 대만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고요. 반도체 업황이 2022년 4분기 혹은 2023년 1분기 때 최저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선반영되면서 오르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 주식을 사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게다가 환율은 한 번 더 오를 수 있겠지만은 1480원을 고점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약해진 기초 체력으로 인한 혹시나 모를 위기의 가능성까지 곁들이면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